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안정재. 직업은 약사. 나이는 30. 28살에 동갑인 부정애와 결혼했고 얼마 전 두 번째 결혼기념일을 보냈다. 결혼 초 나는 우리 부부만큼은 영원히 알콩달콩 변함없는 애정을 유지할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었다. 물론 현실은 나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결혼하고 1년도 되기 전부터였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툭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밤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아내는 쇼핑하러 나갔다가 길을 헤매서 집에 오니까 이 시간이 됐네? 라는 식으로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사실을 숨기는 인상을 줬다. 원래부터 엉뚱하고 유치한 면이 있는 여자여서 꼬치꼬치 캐물어봐야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어보는 걸 포기하고 하는 짓을 지켜보기로 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물었더니 아내는 점점 외박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집안일, 요리에 소질이 없는 편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손을 뗀 상태였다. 퇴근하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간신히 왔는데 냉기가 도는 집안에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냉장고도 텅텅. 이런 생활에 넌더리가 나기 시작한 나는 어느 날 아침에 들어온 아내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말투로 논리적으로 따질 생각이었다. 연락도 없이 아침에 집에 들어오는 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해? 라고 내가 묻자 아내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내일 시간 좀 내줘? 라며 잔뜩 흥분한 상태로 말했다. 그 모습에 압도당한 나는 하려고 했던 말을 모두 속으로 삼키고 영문도 모르는 채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현관에 처음 보는 남자의 신발이 불길한 기분에 휩싸인 채 거실로 들어가니 아내와 모르는 남자가 무릎을 꿇고 나란히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길함은 더욱 강하게 뇌리를 압박했지만 우선은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남자가 절을 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옆에 붙어있던 아내가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혼해줘. 라고 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아내의 불륜남은 몇 번이나 미안하다면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자 격노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다.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최근 들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내 월급으로 뭘 하는지 게으름의 극치, 외박을 밥 먹듯이 하는 아내를 보면서 언제 이혼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해본 것도 사실이었다. 그동안 숱한 외박의 이유가 불륜남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니. 그래도 남아있던 아내에 대한 애정이 순식간에 사그라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와 불륜남에게 좋아요 라고 한 후 이혼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이혼을 하게 되면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전제를 깔았고 재산 분여 없이 현재 있는 저금은 전부 내가 갖겠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돈을 모은 사람은 나니까 당연한 요구였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하면 당장 이혼하겠다 라고 요구를 전달하자 아내와 불륜남은 고맙습니다 라며 둘이서 동시에 나한테 꾸벅 고개를 숙였다. 이겼지만 진 것 같은 미묘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불륜을 저지른 여자와 부부로 계속 살아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이혼에 동의했다. 위자료는 바로 입금했고 아내는 집에서 영원히 나갔다. 이런 식의 결말을 겪게 됐다는 건 충격이었지만 집안일도 하지 않는 아내를 부양할 필요도 없고 돌싱이 된 나는 전보다 자유롭고 편안해진 기분을 느꼈다. 이혼 후 1년이 지나 바람난 아내와 이혼한 내가 불쌍하다면서 친구가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여자를 소개해줬다. 그녀의 이름은 현명이. 전처와 정반대의 타입으로 차분하고 지적인 여자였다.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나는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 일도 일상도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쉬는 날 집에서 혼자 편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현관 앞에 어린애를 안고 있는 전처와 불륜남의 모습이 비쳤다. 모니터에 대고 두 번 다시 나를 귀찮게 하지 않기로 한 약속 잊었어요? 라고 하자 두 사람은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할 수 없이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무슨 일이죠? 라고 묻자 전처가 이 아이 당신 아이였어!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묻자 나와 이혼한 후 곧바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무사히 출산했는데 얼굴이 현 남편과 닮지 않아서 DNA 감정을 한 결과 현 남편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였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불륜남이 나한테 실은 제가 해고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이 아이 양육비를 주실 수는 없을까 해서요. 아빠니까 양육비 지원은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주장했다. 전처도 질세라 자기 핏줄을 나몰라라 하진 않을 거지? 라며 우격다짐으로 나왔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쉰 후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불륜남이 그건 너무 비양심적인 발언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아이를 대신 키우고 있는데! 라며 분노 폭발. 전처도 양심이 있어야지! 라며 부창부수로 맞받아쳤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줬다. 내가 알려준 사실이란 아내와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원래부터 결벽증이 있던 나는 아내가 밤에 나돌아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불륜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고 이상한 전염병이라도 옮을까봐 불안해서 아예 침실을 따로 썼었다. 그 뒤로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었다. 내가 딱 잘라 말하자 당황한 전처는 기억 안 나? 송년회하고 술 취해서 들어온 날 있었잖아. 그날 우리 같이 잤잖아. 기억 안 나? 라고 달려들듯이 따졌지만 기억 안 나. 네 말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 애를 그때 임신했다는 건 시기가 전혀 안 맞아. 계산이나 해보고 찾아오지 그랬어. 라고 하자 둘 다 입을 다물었다. 불륜남은 너 뭐야? 나 아니면 전남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전남편 애도 아니면 이 애는 대체 누구 애라는 거야? 라면서 거의 멘붕 수준이었다. 전처는 처음에는 나도 몰라! 라면서 발뺌하려고 했지만 DNA 감정 결과는 절대 틀릴 수가 없다고 불륜남이 꿋꿋하게 버티자 자포자기했는지 자백을 시작했다. 전처는 결혼한 상태에서 불륜남을 만났고 이 불륜남 외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였다. 심지어 전처는 이혼할 무렵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남자는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불륜남 아이라고 말한 후 결혼하게 된 거라고 실토했다. 사실을 알게 된 불륜남은 격노했다. 너 나 속이고 결혼한 거였어? 당장 이혼해.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라면서 전처의 멱살을 잡았다. 나한테는 완벽한 남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해결하시죠. 라고 하고 두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다. 얼마 후에 불륜남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청구받게 된 전처가 한밤중에 아이를 안고 울면서 나를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부탁이야.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이 아이를 같이 키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 그때 현명이가 거실에서 나왔고 손님이야? 라고 하길래 아니야 바로 돌려보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자 전처가 저 여자 누구야? 라고 소리 질렀다. 내 여친인데 너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차갑게 쏘아붙이자 전처는 여친? 당신 나 벌써 잊은 거야? 이제 나 안 좋아해? 라고 헛소리를 하길래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 다시 귀찮게 하지 않는다. 이거 벌써 잊었어? 한 번만 더 찾아와서 귀찮게 굴면 네 부모님한테 연락할 거야. 라고 경고한 후 현관에서 억지로 내보냈다.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나들 어쩌라고? 라고 소리치는 전처. 저렇게 계속 밖에서 소란 피우게 두면 주변에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다. 전처는 경찰서에 끌려갔고 부모님이 와서 신병을 인수했다. 친정 부모님께는 이혼 사실도 출산 사실도 모두 비밀로 하고 있던 모양이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처 아버지가 경로. 부모님께도 손절당한 후 전처는 싱글마더로 아이와 둘이서 생계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않게 됐다.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새 출발이라니 힘이야 들겠지만 앞으로 살다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힘든 일이 펼쳐지겠지. 지금 고생도 서막에 불과할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현재 전처는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 목욕탕도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전업주부로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 새 일자리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아서 빚을 내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고 있다는데, 그 모든 것은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이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랄 뿐이다. 한편 나는 이혼 후 2년이 지나 현명이와 결혼했다. 그 후 두 아이가 태어났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의 이 행복은 전처가 불륜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하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리라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나 자신, 31살이다. 남편 한진상은 33살, 결혼한 지 11년째이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인꼬부부라 부럽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남편이 깔깔거리면서 나를 놀리는 게 장난치는 걸로 보여서일 거다. 남편이 말이 많으면 사이좋은 부부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은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가 많다는데 우리도 아이 없이 살고 있다. 남편은 남 앞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서 나한테는 함부로 하는 편이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나를 부를 때 돼박이라고 부른다. 돼지와 박색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돼지라고 불릴 만큼 뚱뚱하지 않다. 아니, 솔직히 결혼 전과 체형 변화가 거의 없다. 결혼 전에는 나를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불렀던 적이 없었다. 며칠 전 저녁밥으로 돈가스를 만들었는데 남편이 왕짜증을 부렸다. 야, 넌 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밥상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길래 이유를 물었다. 돼지가 돼지를 먹으면 동족상자는 아님? 너 자신한테 물어봐. 남편의 표정은 의기양양했고 내 유머 센스 어때? 하며 뽐내는 듯했다. 불쾌해진 나는 한마디 쏘아붙였다. 누가 돼지야? 여기 사람은 너랑 나 둘이고 내가 너한테 말했으면 누구겠냐?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내가 실수했네. 쏘리. 돼지한테 인간 말을 했으니 꿀꿀로 했어야 알아듣는데, 그치?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후끈거리는 걸 느꼈다. 아마 얼굴이 시뻘개지지 않았을까 싶다. 남편은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굴이 살짝 분홍색으로 변하니까 진짜 더 돼지 같다. 남편을 위해서 기껏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웃으면서 말하면 다 농담인 줄 아나? 폭언과 농담의 차이도 구분 못하는 이 얼간이를 어쩜 좋지?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지? 왜 화를 내? 예능을 다큐로 받으면 어떡해? 남편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니 돈가스를 우적우적 씹었다. 남편은 내가 기분 나빠하고 기죽은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다. 나를 비웃으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맛보는 게 분명했다. 그날 저녁도 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또 나를 긁었다. 대박 여사, 오늘 저녁은 뭐야? 10년 동안 되풀이되는 이 말장난에 나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화내기 전에 거울 좀 보고 오라니까. 대박이라고 불러도 네가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을 텐데. 네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이상 내가 바람 피워도 넌 할 말 없거든? 바람 피울 생각은 없지만. 나는 속으로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나도 더는 안 참아. 라고 부글부글 분노가 상승했다. 사과해! 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 지르자 남편도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농담한 거잖아. 남편은 처음으로 웃음기를 거두고 평소에 하던 말을 잽싸게 내뱉은 후 부엌에 종종걸음으로 나갔다.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나는 평소 남편의 식성에 맞춰서 요리했다. 남편은 고기를 좋아했다. 돈가스, 불고기를 특히 좋아했다. 하지만 오늘은 전부 채소로 야심차게 준비했다. 식탁을 가득 메운 풀성기들을 보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고기는 어딨어? 샐러드랑 나물밖에 없잖아. 된장국도 있어. 채소 듬뿍 넣고 끓였으니까 먹어. 소고기라도 넣고 끓이든가 해야지. 나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알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10년을 한결같이 대박여사라고 불렀잖아.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렇다고 나까지 고기를 안 먹을 필요는 없잖아. 당신이야말로 거울 안 보고 사니? 저녁만 고기 반찬이 아니라 점심도 회사에서 고기 먹었지. 당신 배불뚝이야. 팩트로 공격하자 남편은 찍소리도 못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고기 없이 저녁 밥상을 차렸다. 남편은 3일도 못 가서 납작 엎드렸다. 부탁인데 저녁에 고기 좀 먹게 해주면 안 될까? 좋아. 그 대신 2번 다시 나한테 대박 어쩌고 하면서 약 올리지 마. 알았어. 나 앞으로 절대 당신한테 그런 말 안 할게. 남편은 자기 입으로 약속했고 나는 저녁에 고기 반찬을 올렸다. 남편은 나한테 대박 여사라는 말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드디어 반성한 모양이군.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내가 진상을 알게 된 건 나와 남편의 공통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고 나서였다. 남편의 여사친은 나한테 이렇게 전해줬다. 네 남편 밖에서 와이프 험담을 너무 심하게 해. 돼지의 박색이라 대박 여사네 어쩌고 하면서 얼마 전에는 돼지가 돼지를 먹네 그랬더니 밥상에 고기가 안 올라오더라면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발끈했다면서 돼지 사육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니까. 나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남편은 집에서 나하고 했던 약속을 철석같이 지켰다. 대박 여사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가서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었다. 주부가 어떻게 저녁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냐.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살다 반찬을 인질 삼아서 협박하는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내가 겉도 볼품이 없는데 속은 더 개차반인 여자라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거였다. 남편이 반성하고 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의 말만 듣고 나를 정말 그런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친구는 너도 당하지만 말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 라고 충고했다. 사실대로 알려줘서 고마워. 친구가 사실을 알려주고 격려해준 덕분에 더 독하게 마음먹은 것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분노지수가 수직 상승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남편의 폭언은 이미 녹음해둔 게 있었다. 10년 넘게 지겹게 들은 말들이기 때문에 녹음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걸 들려준 적은 없었다. 10년이나 같이 산 남편인데 부부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다. 한편으로는 예전에 남편이 마냥 자상하던 시절의 향수가 남아있었고 진지하게 대화하면 남편도 내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그날 저녁 나는 험상궂은 얼굴로 현관 앞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내가 버티고 서 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왜 여기 장승처럼 서 있어? 당신 오는 거 기다리고 있었어. 1분 1초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 친정으로 갈 생각이야. 갑자기? 웬 친정 타령? 네가 갑자기 친정에 가버리면 청소, 빨래, 밥은 누가 해?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주의 줬지. 그런데 당신은 되박 여사라고 사방팔방 떠들고 다녔더라? 남편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돼지 사육하는 거 힘들다며. 그런데 돼지가 당신 집에서 밥, 빨래, 청소에 당신을 내조하다니 내심 얼마나 창피하겠어? 나도 나를 돼지 취급하는 사람하고 가족으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건 비하기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제 당신한테 직접 그런 말은 안 하잖아. 그런 말 자체를 안 하기로 했었잖아. 나 없는 데 가서 떠들면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니? 나 사실 충격받았어. 당신이 사실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야 친구들한테 농담한 거지. 넌 왜 자꾸 다큐로 바꾸고 그래? 아니라니까. 예능을 다큐로 바꾸고 친정에 가버리는 게 어딨어. 걔가 웃을 일이지.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예능, 다큐 타령 외에 다른 말은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었다. 당신하고는 이제 하루도 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잘 있어. 나는 집에서 나와서 친정으로 갔다.
남편한테서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모두 씹었다. 10년 먹은 채증이 내려간 기분이었다. 친정에 온 지 며칠이 지났다. 친정도 시댁도 모두 내 편을 들어주셨다. 증거로 녹음 내용을 들려드린 게 큰 효과가 있었다. 어른들이 모두 경악할 정도의 남편의 폭언은 심각했다. 남편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변명부터 늘어났다. 나는 그냥 웃으라고 농담한 거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건데 진짜 미치겠네. 나 속으로는 한 번도 당신 대박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개그맨들은 맨날 뚱뚱한 사람 놀리면서 사람들 웃기고 그러잖아. 내가 개그맨이니? 비유가 그렇다는 거지. 자꾸 단어 꼬투리 잡고 늘어줄래? 너 진짜 대화하기 답답한 스타일이다. 왜 그렇게 변했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됐어. 당신 진심은 다 알았으니까 더 시간 끌 거 없이 이혼하자. 싫어! 난 이혼 못해. 남들은 내가 애처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못 헤어져. 10년이나 애처가 이미지 쌓아왔는데 이런 일로 이혼하면 후폭풍은 어쩌라고. 회사에서 내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할지 상상해봤어?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초지일관 자기 생각만 하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구나.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아무리 그게 농담이라고 해도 자기 아내를 돼지에 비유하고 못생겼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자랑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혼했다. 언어폭력을 이유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다. 전 남편이 된 한진상은 회사에서 눈치 보인다며 사표를 낸 모양이었다. 되방 여사, 거울 좀 봐 라고 나를 긁었던 전 남편이지만 정작 본인이야말로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았고 배불뚝이었다. 재혼하고 싶어서 열심히 맞선을 보고 다니는데 퇴짜만 맞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고지식, 나이 23살, 직업 평범한 회사원, 수입은 많은 편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의 부모님은 도박을 좋아하고 빚을 지는 게 주특기이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한다는 점. 두 사람 모두 예전에 연예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고 한다. 어머니는 모델이었고 아버지도 독자 모델인지 뭔지를 했었다고 한다. 사실 보통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외모나 스타일 면에서는 연예인처럼 보이긴 한다. 하지만 이미 연예계를 떠났고 나이가 40대 후반인데도 돈 씀씀이는 그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부모님이 싫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집에서 독립했다. 실제로 나를 키워준 건 할머니, 할아버지였지만 두 분 모두 내가 중학생 때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때문에 집에서 나올 때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와서 1년 반 만에 집에 가게 됐다.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오래간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집에 한번 들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부모님께 물었다. 무슨 용건인지 빨리 말씀하세요. 돈 빌려달라고 불렀다는 것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요. 너 돈 좀 번다고 말버릇이 그게 뭐냐? 아비도 몰라보고. 자식 낳아야 소용없다더니 넌 부모가 우습니? 부르지 않으면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니 원? 두 사람은 쌍으로 화부터 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 던져놓곤 두 사람은 도박에 빠져 살았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나한테 부모다운 부모 노릇한 적 있어요? 못한 건 또 뭐냐? 지금도 이렇게 부모로서 널 훈육하고 있는데. 그리고 네 엄마가 널 얼마나 고생해서 낳았는데. 자식 앞에서 큰 소리만 치는 게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이 집에 오지 않는 건 나만 보면 돈 달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는 당신들 때문이거든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부모 자식은 전륜이야. 내가 부르면 네가 오는 거 이게 바로 그 증거고. 착각하지 마세요. 난 오래간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영정에 절이라도 할 생각으로 온 거예요. 지금 두 분을 상대하고 있는 건 이왕 왔으니까 얘기나 들어보려던 거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렀다 금방 갈 겁니다.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다. 네가 꼭 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네? 누군데요 그게? 나는 부모님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었는데 꽤 넓었고 나름 제대로 지은 집이었다. 거실에 들어가니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20살 정도의 비만 체형이었다. 그 외에 비서?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자들이 뒤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은 뭐하러 온 거예요? 말 조심해! 이 아가씨는 장차 네 아내가 될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에? 내가 뚱뚱한 여자를 쳐다보자 그 여자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고지식 씨. 사실은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예전 일이라 지식 씨는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는 봉선아라고 해요. 봉선아?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잠깐만! 자다가 봉창도 아니고 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두 사람은 선아한테 나도 이미 다 동의했다고 거짓말로 우리 결혼을 기정사실화 시켜놓은 모양이었다. 도박으로 큰 손해를 본 두 사람은 돈이 떨어지자 재산가인 선아 쪽에서 혼담 얘기가 나오자 덥석 물은 게 틀림없었다. 이해고 뭐고 당장 결혼해. 신부 쪽에서 혼수로 지참금을 주겠대. 자그마치 1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절규하다시피 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도박쟁이 부모의 빚 때문에 내가 이 비만형 여자랑 강제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말인가? 당신들 진짜 최악이네. 이게 인신매매랑 뭐가 달라? 말 조심해. 이건 어디까지나 부모가 좋은 혼처를 골라서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준 거지. 격하게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리 둘을 향해 봉선아가 불쑥. 저기요, 저같이 뚱뚱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싫으신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체형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보다 살이 좀 찌긴 했지만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혹시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나 만나는 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없어요. 당장 결혼 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해보자. 그 정도라면 나도. 우리 둘이 그런 얘기를 나누자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너희 놈 거짓이! 어디서 네 마음대로 떠들어? 만남이고 뭐고 결혼하라고. 나도 자식 키워서 덕 좀 보자. 이번엔 봉선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일은 저희 둘의 문제예요. 하지만 저희 쪽에서 먼저 거액의 지참금을 제안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약속했던 금액은 지금 즉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결혼이 무산되더라도 그 돈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그럼 뭐 좋을 대로. 난 애초에 얘가 결혼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었어. 그럼 이 동의서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동의서에는 앞으로 나와 봉선아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이제 곧 수중에 들어올 거액에 영원히 반쯤 나가 있는 사람들 같았다. 나도 조건이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으셨고 아끼던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두 분이 고생고생하며 남기신 이 집을 당신들 둘이 마치 자기들 것처럼 구는 거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나한테 이 집은 소중한 곳이야. 이딴 낡은 집이 뭐 대수냐? 나간다 나가. 일단 합의는 성사됐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한 후 집에서 나왔다.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에 탄 후 이번에는 봉선아 집으로 향했고 봉선아 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렸다. 인사를 드리자 오늘은 자고 가라며 방을 내주셨다. 내 침실로 건너온 봉선아. 그럼 시작할까요? 라고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봉선아를 본 순간 아, 내가 이렇게 팔려가는구나 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나중에 보니 봉선아는 그럼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라고 말한 거였다. 그녀가 먼저 옛 추억에 대해 얘기했다. 선아는 예전에 나와 같은 동네에 살았었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짠하고 내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줬다고 했다. 성인이 된 선아는 첫사랑을 위해 행동에 나섰고 그게 나였다. 나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행복에 빠진 그녀는 날이 갈수록 달라졌다. 물론 나한테 어울리는 멋진 여자가 되겠다라고 그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노력을 옆에서 도왔고 같이 조깅도 하고 칼로리를 계산해서 식단을 차리기도 했다. 1년 정도가 지나자 이목구비가 반듯했던 그녀의 장점이 살아났고 군살 없는 몸매에 아름다운 미모를 갖게 되었다. 그 즈음엔 나 역시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과 아름다운 외모에 푹 빠져 있었다.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반 후 우리는 결혼했다.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부모들을 길거리에서 만났다. 너 마침 잘 만났다. 지식아,
나 돈 좀 꿔줄래? 네? 그만한 쥐창감은 다 어쩌고 또 돈을 달래요. 10년은 일 안 해도 된다고 자기 입으로 그래놓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도박으로 다 썼지? 겨우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진짜 어이없다. 쓸데없는 얘긴 됐고 일단 1,000만 원만 빌려줘. 뭘 믿고 돈을 빌려줘요. 빌려간다고 해놓고 안 갚을 게 뻔한데. 너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 너 요새 바람 피우지? 뚱녀 며느리한테 내가 다 일러 바칠 거야. 아버지는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내 옆에 있는 선아를 흘깃거렸다. 뭐? 너도 솔직히 그 뚱녀랑 돈 보고 결혼한 거잖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말이야. 내가 너 글래머 미인하고 바람났다고 며느리한테 다 일러 바치기 전에 얼른 돈 가지고 와. 알았어? 지금 며느리 보고 있잖아요. 뭐? 얘가 그 뚱녀야? 완전 딴 사람이 됐네. 세상에, 진짜 얘가 걔라고? 세상에, 말도 안 돼. 뒤룩뒤룩 뚱뚱하던 애가 어떻게. 두 사람은 깜놀했다. 선아한테 계속 무례하게 굴면 나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까먹은 모양인데 동의서에 사인한 거 기억하죠? 앞으로 우리한테 접근하지 않는다. 너 지금 부모를 버리겠다는 거냐? 이 배은망덕한 놈. 자업자득이죠. 그만 실례. 사정함에 매달리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선아와 나는 집으로 왔다. 그 후 두 사람은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술집에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남의 외모를 헐뜯고 자신들의 외모에 자뻑하던 두 사람에게는 딱 어울리는 직업인 것도 같고, 하지만 여전히 돈 씀씀이가 해픈 걸 보면 빚더미에서 헤어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내 이름은 한진수.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던 나는 소설가를 꿈꾸었고 틈만 나면 습작을 했었는데 20살 무렵 처음으로 응모한 작품으로 신인상을 거머쥐면서 일찌감치 소설가로 데뷔하게 됐다. 26이 된 지금도 1년에 한 작품씩 꾸준하게 소설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번역본이 나오면서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다. 바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은 아내 김은아. 아내는 편집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 소설의 편집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가까워졌고 25세 결혼했다. 결혼 후에는 독신 시절 내가 구입한 고층 맨션의 최고층에서 둘이서 살고 있다. 낯가리고 센스가 부족한 나와는 달리 아내는 능력 있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중요한 존재이다. 아내는 이런 나의 단점에 대해 불평불만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이해해준다. 아내를 생각하면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고 평생 동안 아내와 함께 있는 게 나의 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장모님. 장모는 결혼 승낙을 받으러 찾아왔을 때부터 대놓고 넌 어디서 이런 촌딱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대? 넌 얼마든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라면서 면전에 대고 무안을 줬대. 아내는 할 말 끝? 라고 할 뿐 장모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어려서부터 장모님과 가치관 차이로 줄곧 대립했던 경험이 있었고 사회인이 된 뒤로는 왕래를 끊다시피 해왔었대. 장모는 거만한 성격에 남을 쉽게 깔보는 성격이라 나를 사윗감으로 반대했을 때도 아내는 또 시작이네 그런 반응을 보이며 무시했었대. 장인은 못 말리는 장모 성격에 치여 사는 분위기. 나오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은하 엄마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네. 두 사람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라며 나한테 조용히 당부하셨대. 아내 말로는 장모는 돈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게 강한 편이라 내가 인기 작가라는 걸 알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할 거라고 했대. 그런 이유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장모에게는 철저히 함구하기로 했대. 결혼 후에는 최대한 장모와 대면하는 걸 피하기로 결심했었지만 장모는 쉴 새 없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고 지금 나 좀 데리러 와. 쇼핑 갈 거니까 앞장서 라면서 나를 하인처럼 부려먹으려고 들었대. 중간에서 아내가 열심히 차단해줬지만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집에도 못 가고 비를 쫄딱 맞고 있다면서 연락이 왔길래 걱정이 돼서 그날은 마중을 가기로 했대. 아내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그날도 거절할 기세였지만 비가 많이 오잖아. 내가 모시러 갈게 라고 자진해서 말했대.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라고 말리는 아내에게 괜찮아. 나 죽었소 하면 되지. 아내를 안심시킨 후
장모를 모시러 쇼핑몰로 향했다. 장모는 마중 나온 나를 보자마자 난 내 딸한테 마중 나오라고 한 거거든? 누가 반가워한다고 함량미달인 자네가 나온 건가? 라고 화부터 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옳거니 편집장인 내 딸이 워낙 바빠서 자네를 대신 보냈구먼. 백수라 시간이야 많겠지.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쁜 말들을 주옥같이 골라내어 쏟아부은 후 장모는 짐이 많으니까 차를 쇼핑몰 입구에 대라고 명령했다. 입구 쪽으로 차를 몰고 가자 장모는 올라타면서 뭔 돈으로 이런 고급 차를 타나? 내 딸 등골 빠지게 번 돈으로 자네가 호강하는 겐가? 낯짝도 두껍지. 라며 속뒤집기 2탄 시작. 처갓댁까지 모셔다 드리자 장모는 잠깐 여기서 기다려 라고 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차로 돌아온 장모가 나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뭔가 하고 봤더니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다. 너무 놀라서 멘붕이 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네가 사는 집으로 이사했다고 듣긴 했는데 자네 같은 백수집이야 뻔하지. 다 쓰러져가는 반지하에서 사는 거 맞지? 얼마나 한심한 데서 살면 집에 오란 소리가 없겠나? 난 내 딸 초라하게 사는 걸 못 봐. 이혼해!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이혼 서류에는 장모가 직접 기입한 나와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그걸 보여주자 대박 화를 냈다. 정상이 아니야. 됐어. 엄마랑 인연 끊으면 그뿐이야. 라고 화를 내면서 핸드폰을 손에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니지. 손절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그 전에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라고 하더니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고심 끝에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모를 우리 집에 초대하기로 했다. 아내는 곧바로 처갓집에 연락해서 날짜를 알렸고 두 분은 흔쾌히 승낙하셨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그날 장모에게 절연을 선언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작전 당일날이 됐다. 약속한 점심시간 무렵이 되자 장모한테서 전화가 왔고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네가 말한 곳으로 오긴 왔는데 이 동네엔 반지하가 눈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는 장모. 내가 언제 반지하에 산다고 한 적 있어?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션 입구로 내려갔다. 고급 맨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아내를 보고 장모는 설마 니들이 사는 데가 여기니? 라면서 큰 소리로 흥분했다. 말은 없어도 장인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맞아. 같이 올라가요. 두 분을 우리가 사는 최고층으로 안내했다. 장모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내가 현관으로 마중 나오자 장모는 자네 백수 아니었나? 무슨 돈으로 이런 고급 맨션에서 살아? 라면서 더욱더 나를 의심했다. 저는 백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제야 장모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나 대신 아내가 진수씨 베스트셀러 작가야. 연봉은 한 8억 정도.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장모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 까무러쳤고 8억? 비명을 질렀다. 그러더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왜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숨겼어?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이런 데서 좀 살아보자. 집 좀 사다오. 라고 주저하는 빚도 없이 집을 사내라고 했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조용하던 장인어른이 그만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라고 한심하다는 듯 타박을 줬다. 장인의 말에 발끈한 장모가 벼룩 좋아하네. 당신이나 주제 파악해. 사위는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장인이 돼서 개딱지만한 집에서 사는 건 안 창피하고? 당신도 연봉 8억 가져오기 전엔 용돈 국물도 없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인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듯 버럭 고함을 쳤다. 그만하란 말 안 들려? 백수 취급하던 사위가 부자라니까 덕 좀 보려고 달려드는 거야? 장피한 줄 알아? 뭐 내 용돈이 없어? 그럼 나도 한마디 하지. 당신 내 집에서 나가. 영원히 들어올 생각도 말고. 이혼이야 이혼. 평소에 조용한 장인이 진짜로 화를 내자 급 주눅이 든 장모는 벌벌 떨었다. 장모는 친정 좀 해요. 화가 나도 무슨 그런 말을 애들 앞에서. 라면서 고분고분하게 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장인은 한 입으로 두말하게 하지마. 이혼을. 라고 하더니 장모를 내보내려고 하셨다. 장모는 울면서
여보, 아까 얘기는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화 풀어요. 라고 싹싹 비는 장모를 매몰차게 내보내고 문을 잠근 후 장인은 진수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셨다. 며칠 후 장모가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네 아빠가 정말 이혼하잔다. 내가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니네 집에 가도 되지?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우리는 이미 엄마랑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야. 앞으로 전화하지 마. 라고 선언하고 먼저 전화를 끊었대. 기댈 곳이 없어진 장모는 장인을 찾아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전혀 소용없었고 결국 길거리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항상 자신을 무시하는 장모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이 많았던 장인은 나한테 하는 걸 보고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한다. 그 후 장모는 가까스로 시골에 사는 친척을 찾아가 방 한 칸을 얻어 살게 됐다고 하는데 돈 한 푼 못 버는 신세라 들에서 자라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돈을 쓸 줄만 알았던 장모는 장인과 결혼 후에도 저금 한 푼 한 적이 없었고 재산 분여를 신청했지만 단돈 10원도 받지 못했다. 장인은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저금을 갖고 있었고 노후 자금 정도는 갖고 있다며 우리더러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장인 장모가 이혼한 후에야 가능해진 가족 단란. 우리는 장인어른을 자주 집으로 모셔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최근 아내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됐고 장인어른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장모와 손절한 후 아내는 후련해하고 있다. 앞으로 장모한테서 어떤 연락이 온다고 해도 절대 엮이지 않기로 다짐한 상태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가족의 단란한 분위기를 앞으로도 이어나가고 싶다. 나와 남편은 결혼 3년 차에 아이는 아직이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시간을 내서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부지런히 다녔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하고 스케줄이 전혀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차라리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외여행을 떠날 생각으로 저금을 하기 시작했다. 적금은 시작한 지 올해로 2년째가 됐고 목표했던 1,000만 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통장이 텅 비어 있었다. 응? 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거기에 있어야 할 돈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고 게다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지라 나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숨을 고르면서 필사적으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돈을 안 건드렸다면 이 돈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남편뿐이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일단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통장과 도장을 찾다가 다시 멘붕이 왔다. 말도 안 돼. 다른 통장에 있던 3,000만 원. 그 돈은 장래 아이가 생길 때를 생각해서 모아뒀던 돈이었고 또 다른 통장에는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6,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몽땅 다 사라지고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통장에는 내가 독신 때부터 모았던 돈도 많이 들어있었는데 당장이라도 남편한테 따지고 싶었지만 무턱대고 따져봐야 남편이 모른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아니면 아예 증거를 모두 없앨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했었는지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먼저 떠올린 것은 게임이나 도박. 하지만 남편은 예전부터 그런 것에는 흥미가 없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쪽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그렇다면 남은 건 여자 문제. 일단 남편 핸드폰부터 뒤져봐야 했다. 하지만 남편 핸드폰은 지문 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할 수 없이 약간의 자금이 들지만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를 하기로 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얼마 후 흥신소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알려왔다. 남편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 같았고 천연덕스럽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였다.
이 두 사람이 그동안 내가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을 물쓰듯이 펑펑 썼단 생각을 하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이미 증거를 확보한 이상 남편에게 당당하게 따졌다. 남편은 변명조차도 하기 귀찮다는 듯이 아주 쉽게 자신의 불륜을 인정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륜이 발각된 이상 본인에게 이로울 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편안한 모습일까? 마치 결정적인 카드라도 손에 쥐고 있는 양 시종일관 여유있게 웃으면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오케이 콜! 솔직히 당신보다 걔가 얼굴도 더 예쁘고 궁합도 더 잘 맞아. 그리고 나한텐 그것도 있고 당신한텐 미련 없어 라고 했다.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서 나에 대한 이 모욕적인 발언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남자와 살고 있었다니 너무 억울해서 울고 싶었지만 내가 울면 남편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참았다. 또 남편이 말한 그것도 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편의 저 여유만만한 표정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게 답답하고 찜찜했다. 남편의 태도가 어쩐지 계속 걸렸고 뭔지 모르게 의문이 들었지만 위자료 지불과 이혼에 순순히 동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회사를 쉴 수는 없었고 내 짐을 챙기는 일만 해도 며칠은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한 집에서 얼굴을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건 고문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내가 짐을 싸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깐죽깐죽 웃기만 했는데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란 역겹기 그지없었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이사갈 집을 찾아봤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집이 좀처럼 찾아지질 않았다. 나를 배신하고 불륜을 한 사람은 남편인데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서 이혼한단 말을 들은 건지 언니가 나한테 연락을 해왔고 갈 곳 없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넌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연락을 안 해? 당분간은 우리 집에 와서 지내. 그래도 형부가 있는데 불편할까봐. 넌 우리가 무슨 남이냐?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네 형부도 얼른 너 데려오래. 불륜에 이혼해. 그런데도 남편과 매일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게 괴로웠는데 언니 덕분에 겨우 그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짧은 시간 내에 혼자 살기 적당한 집을 찾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언니한테 신세지기로 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불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다 몇 번 정도 남편과 대화를 지속한 결과 어째서 남편이 그토록 여유만만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얘기 다 집어치우고 당장 재산 분여하고 내 몫이나 내놔. 뭐래? 당신한테 나눠줄 재산 같은 건 없어. 어디서 시침이야. 있는 거 다 알아. 나도 다 안다고.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유산 그거 있잖아 그거. 걔가 여행 가고 싶다고 조르고 난리야. 빨리 내 몫 챙겨서 입금해. 헐, 그게 그거였어? 남편이 이혼에 찬성한 이유도 위자료가 별거냐는 식의 그 반응도 모두 사실은 우리 부모님 유산의 절반이 자기 차지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다. 하지만 어리석은 남편은 몰라도 한참 몰랐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재산 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사회인 초창기에 보험회사에 잠시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배웠던 기초지식이라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한테 제대로 된 상식을 알려줬다. 그러자 남편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뻥치지 마! 누가 그런 말 믿을 것 같아? 라면서 내 말을 믿지 않길래 그럼 다른 사람이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변호사한테 문의를 한 것 같았다. 그 결과 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완전 멘붕이 온 모양이었다. 그동안 이혼만 하면 큰돈이 굴러들어온다고 굳세게 믿고 불륜도 척척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 책정에도 불리했지만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그 후 남편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면
불륜으로 탕진한 재산인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외에 내가 받게 될 유산, 보험금 등은 10원 한 장 손에 쥘 수 없다는 법적 사실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남편은 딴 사람이 되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었대. 돈이 없으니까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하면서 사정했고 내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재결합하자며 아무 말이나 막 던졌다. 나보다 더 좋은 여자는 없다느니 충분히 반성했고 새 사람이 됐다고 떠드는데 그 많은 말들은 하나같이 무의미했다. 나는 남편이 하는 뻔한 거짓말들을 가볍게 흘려들었고 남편의 불륜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받게 될 부모님의 보험금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었는지 막대한 유산이 자기들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한테 했던 상식 교육을 불륜녀에게 재교육했는데 뭐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 돈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잖아. 닥치고 당신이 책임지고 위자료 물어내. 우릴 속인 벌이야. 라면서 광분해서 떠들었는데 그래봐야 자기 목만 아프다는 걸 곧 깨닫게 됐대. 불륜녀는 자기 신용카드 한도에까지 쇼핑을 미친 듯이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또 똑같이 사치를 일삼으면서 남편과도 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았대.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위자료가 줄어들지도 않고 카드값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혼 후 남편은 집하고 땅을 처분했는데 그걸로도 나한테 줄 위자료를 다 채우지 못해서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내 앞으로 상당한 액수가 자동으로 입금되고 있다. 불륜녀는 월급으로는 자기 카드값과 위자료를 갚지 못해서 밤에는 술집에 나가서 술 따르는 일을 하고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액 지불할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을 생각이다. 두 사람의 사내 불륜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불륜녀는 자진 퇴사를 했지만 남편은 먹고 살기 위해 철판 깔고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 물론 회사에서 따가운 논총을 받는 건 필수. 외톨이 신세로 전락.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현재 낡고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데 소문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많은지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꼴 참 좋네. 불륜을 저지른 남편한테 여자로서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으며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엔 내가 이겼고 속이 후련하다. 내게는 최악의 남동생이 하나 있다. 동생은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해서 남이 축혀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애였다. 열심히 어떤 일에 몰두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노력한 결과를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아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동생은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 남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타입이었다. 담임의 가정방문 날에만 집안일을 돕는다거나 슈퍼에 갔다가 자기 반 아이를 만났을 때만 엄마 짐을 자기가 들어주는 식으로 가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호감도를 높이는 것에만 머리를 굴리는 정 떨어지는 애였다. 칭찬받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동생은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동생이 중학생일 때 같은 반에 한미희라는 여자아이를 짝사랑하게 됐는데 미희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 따르는 아이였고 교실에서 좋아하는 타입의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남에게 항상 베푸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여자애들끼리 말하는 걸 우연히 옆에서 훔쳐들은 동생은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호감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미희가 쇼핑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억지로 데리고 외출했다. 그날은 비까지 내려서 할아버지가 그 몸으로 걸어다니는 건 고통에 가까운 일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하느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옆에서 보진 못했지만 식구들이 모두 하필 이런 날씨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어딜 가려는 거냐고 다들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동생이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리 없었고 할아버지 본인도 괜찮다. 진성이가 나하고 같이 쇼핑을 가고 싶다는데 이 할아비가 같이 가줘야지. 라면서 좋아하셨기 때문에 외출을 허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는
걸음을 빨리 걸을 수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 집에서 백화점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여서 그냥 걸어가기로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늦은 걸음걸이에 짜증이 난 동생은 미희랑 길에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할아버지 손을 억지로 끌면서 백화점에 빨리 가는 것에만 집중해 있었고, 동생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던 할아버지는 기어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길바닥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차가운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에 타격을 입었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척추뼈에 금이 갈 정도의 큰 부상이었다. 결국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동생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할아버지가 걸을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동생을 감싸면서 본인이 걸음을 못 걸어서 이렇게 된 거라며 아무 원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한테 속상하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동생은 들었지? 이거 내 탓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걸어서 내가 손을 살짝 끌어준 것뿐이라니까. 거북이도 아니고 느려 터지니까 그렇지. 라면서 눈꽃만치도 반성하지 않았다. 원래부터도 싫어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학을 뗐고 동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어졌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우리는 어른이 됐고 둘 다 사회인이 됐다. 그 일 이후에도 비정상적으로 욕심이 많은 동생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나하고 엄마는 동생이 그럴 때마다 따끔하게 야단을 쳤지만 유일하게 할아버지는 진상이한테도 다 생각이 있겠지. 라면서 항상 관용적인 모습이셨다. 하지만 자애로운 할아버지를 쉬운 상대로 우습게 여겼던 동생은 할아버지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러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할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다. 할아버지는 축의금 남들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되는 거 알지? 휠체어 타고 식장에 들어오면 분위기 꿀꿀해질 게 뻔한데 내가 결혼식에 특별히 초대했으니까 축의금 신경 써. 최소 3,000원 봉투에 넣어야 돼. 알았지? 그 말을 들은 나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너 그딴 말이 입에서 나와?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너 때문인 거 몰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만류하면서 괜찮다. 3천만 원만 내면 네 결혼식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당연하지. 진상이가 할아버지한테 거금의 축의금을 요구한 것은 역시나 뭐든 자랑하려는 그놈의 허영심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여친한테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결혼식 비용은 전부 내가 낼게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모양이었다. 남들한테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려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비싼 것만 사들인 동생한테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동생은 자기 허영심과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 또다시 할아버지를 이용하려 들었다. 결혼식 당일 우리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식장에 도착해보니 우리보다 먼저 식장에 가 있었던 동생이 창백한 얼굴로 혼자 멀뚱히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식장을 둘러보니 신부 측 가족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우리가 시간을 잘못 알고 너무 일찍 왔나? 순간 그런 불안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 예식장은 아주 작은 규모였고 오늘 예식 커플은 동생뿐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식장에는 우리를 빼면 식장 직원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동생은 자기도 모르겠다며 머리만 쥐어뜯을 뿐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진상이가 어떤 애인지 신부한테 모두 말해줬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진짜요? 라고 동시에 외쳤다. 할아버지 진짜예요? 라고 묻자 평소에 온화한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매서운 눈빛으로 동생을 노려보셨다. 무슨 의도로 저러시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저 근엄한 모습에 압도당했을 뿐 조심스럽게 왜 그러셨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할아버지는 동생이 언젠가는 삐뚤어진 성격을 고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를 묵묵히 기다려왔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도 변한 게 없었고 변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본인은 할아버지니까 참을 수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을 예비 손주 며느리와 그 딸을 애지중지 키웠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한없이 죄송하고 신부를 자기 과시용으로 이용할 게 뻔한데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동생에 대해서 모두 말해줬다고 하셨대. 얘기를 들은 예비 신부는 동생과의 결혼을 재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생은 내 결혼식 어쩔 셈이냐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끝났다는 건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끝으로 할아버지는 동생과 영원히 손절을 선언하셨다. 엄마, 아빠, 나까지 모두 동생의 허영심에 희생양이 되어온 최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할아버지의 결단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 그렇게 동생의 결혼식은 파탄이 나고 말았다. 결혼식 비용을 자기가 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축의금도 한 푼도 안 들어왔고 당일 취소였기 때문에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액의 빚을 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할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울면서 찾아왔었지만 동생에게 한없이 자애롭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전 약혼녀가 결혼식을 중지하게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알리자 동생은 고립됐다. 회사 동료들한테도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뒀다. 지금까지 좋은 사람인 척 위선을 떨었지만 가면이 벗겨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충격을 받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결국 본인이 자초한 일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동생은 여전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고만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그날 정말 결혼식을 올렸다면 신부는 동생의 자기 과시욕으로 이용되는 도구로 전락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본성이 탄로 나버린 동생은 기피 대상은 될지 몰라도 더 이상 호감받는 사람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동생이고 그런 동생을 앞으로도 동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내 이름은 가정이, 남편 진지한과 5살인 딸 가은이, 이렇게 세 식구이다. 인류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남편은 노력하는 천재형으로 나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사람이다. 창업이 오랜 꿈이었던 남편은 저축도 열심히 해왔고 드디어 때가 된 것 같다면서 현재 창업 준비에 열심이다. 한편 그런 남편 뒤에서 나는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내가 중학생 때 엄마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입시를 포기했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했다. 중졸자였지만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이나 보람을 느끼게 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남편은 내가 알바를 하던 음식점의 단골 손님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내 모습에 반했다며 먼저 대시를 해왔다. 그리고 진지한 고민 끝에 만남이 시작됐다. 남편은 내가 중졸이란 걸 알고도 전혀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10대 때부터 계속 일을 한 거야? 진짜 짱이다. 라면서 진심으로 인정해줬다. 결혼 7년째에 접어든 지금도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였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정반대로 학력을 중시했고 내가 중졸이란 걸 알고 난 후에는 만날 때마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중졸인 주제에 인류대학을 나온 내 아들을 꼬셔서 결혼을 해?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라는 말로 나의 자존심을 아무 거리낌 없이 짓밟았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갑질에 대해 알고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혼자서 고생하며 키워주신 것에 대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고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요구했는데 남편이 싫은 내색을 하면 이런 불효자 같은 놈! 이라며 남편한테 욕을 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직접 만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거의 얼굴은 보지 않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내가 손녀 봐줄 테니까 가끔 니들 둘이 데이트도 하고 그래 라면서 갑자기 살갑게 굴었다. 남편은 어머니는 배려심 따위는 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며 의심했다. 그러면서 딸아이와 시어머니가 단둘이 있는 건 절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 묻자 남편은 무겁게 입을 뗐다. 6살 때 아버지를 여인 남편은 모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시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다고 했다.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였다고. 맞으면 머리가 조금 좋아질지도 모르잖니? 라면서 시어머니는 매일 남편을 구타했고 남편은 매일같이 벌벌 떨면서 자랐다고 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아와도 시어머니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걸 어린 남편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증오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때의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홀어머니가 대학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시어머니의 육아 방침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딸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말에 나 역시 동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와 딸아이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런 일은 처음이어서 내심 당황했는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묻자 왜긴? 니들이 안 오니까 내가 온 거지? 라면서 원망조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가더니 혼자서 놀고 있는 딸아이에게 못 본 새 많이 컸네? 그러면 뭐하노? 머리가 나쁜데? 라면서 충격적인 망언을 뱉었다. 나도 모르게 영수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라고 반발을 하자 엄마가 겨우 중졸인데 애가 머리가 좋을 리가 있겠니? 라고 코웃음 치며 비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산수 문제를 딸아이에게 풀어보라고 했다. 아직 5살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그걸 풀어요? 라고 하자 5살이나 됐는데 이걸 모른다고? 세상에 지 엄마 쏙 빼닮아서 머리가 저 모양이니 어쩜 좋니? 라면서 기승전결 내 학력을 비꼬았다. 시어머니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딸아이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넌 시어미가 왔는데 마실 것도 하나 안 내오니? 하는 집마다 어째 이 모양일꼬? 라면서 내 허벅지를 세게 때렸다. 그걸 본 딸아이가 겁을 먹고 내 뒤로 숨었다. 넌 이쪽으로 와. 엄마는 마실 거 준비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 어서. 라면서 억지로 딸아이 팔을 잡아당겼다. 이러지 마세요. 라고 내가 대들자 됐고 얼른 가서 마실 거나 내와. 머리가 둔하니까 몸도 저렇게 둔하지. 라고 고함을 질렀다. 나는 딸아이에게 영수야 엄마 좀 도와줄래? 라고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다과를 준비했다. 딸아이가 쟁반을 들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위험한 거 몰라? 라고 화를 내며 딸아이 머리를 때렸다. 그 바람에 딸아이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놀라서 딸아이에게 뛰어갔고 시어머니는 중졸짜리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온전하겠니? 이렇게 머리에 충격을 줘야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하더니 혼자서 낄낄거렸다. 울지도 않고 축 늘어지는 딸아이를 보고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는데 놔두면 어련히 알아서 정신 차릴까? 가만히 있어. 막말로 안 깨어나면 또 어떠니? 이 세상에 멍청이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누가 손해볼 일 있니? 라고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발언으로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 따위는 무시하고 구급차를 불렀고 딸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당연히 화를 내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평하게 웬일로 전화니? 라며 전화를 받았다. 분노가 극에 달한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서 시어머니한테 지금 영안실 앞이에요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야? 그 정도로 어떻게? 급 당황스러워했다. 딸아이가 영안실에 누워있다고는 안 했어요. 우리 영수는 무사합니다 라고 하자 너 지금 나 놀리니? 이번엔 급 역정. 만약 영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어머님한테도 똑같이 되갚아줬을 거예요. 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남편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영수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두 번 다시 내 집에 얼씬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하고 연 끊을 거고 생활비도 안 보냅니다. 분노한 남편.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안 보내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래? 이 배은망덕한 놈! 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더 분노하면서 진짜 일도 반성을 안 하네. 좋습니다. 이번 일은 전부 다 경찰에 말할 겁니다. 남편이 단호하자 시어머니는 그랬다가 내가 범죄자라도 되면 너는 출세에 지장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봐야 누워서 침 뱉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며 여유만만이었다. 어때? 네 앞길을 생각하니까 너도 경찰에 신고할 마음이 없어졌지? 라고 하더니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아이의 의식이 돌아왔다. 의사는 가벼운 뇌진탕을 일으켰던 거라며 안심하라고 했다. 우리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고 잠시 후 경찰이 찾아와서 딸아이가 다친 경위에 대해 물었다. 남편은 경찰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했고 피해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며칠 후 딸아이가 완전히 회복돼서 유치원에 다시 가기 시작했을 무렵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네가 나를 상대로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네가 그랬니?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취소해. 다 네 출세를 위해서라고 몇 번을 말해? 속보이는 말을 하자 남편이 누가 내 출세 걱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표 내고 내 사업할 생각입니다. 제 걱정은 됐고 경찰서에나 가보세요. 빈틈없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어떤 자식이 부모를 경찰에 팔아? 라며 경로했지만 남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딸을 다치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그게 부모라도 절대 용서 못해. 가서 벌 받으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고의로 다치게 했기 때문에 상해죄로 체포됐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연했고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끊었다. 생활이 어려워진 시어머니는 그제야 나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어머니와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여서 연락을 끊었고 사과도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생활이 궁핍해졌고 손절하고 반년 후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말을 들었다. 범행 동기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였다고 했다는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결과 형무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직도 감옥 안에 있다는데 언제 출소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평소에 꿈꾸었던 창업을 한 후 컨설팅 회사의 CEO가 됐다. 오랫동안 고민거리였던 시어머니의 관계를 정리하고 난 후 남편은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앞으로도 전업주부로서 남편을 열심히 내조할 거고 우리 세 식구가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행복하고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난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직원들 분위기도 좋았고 일적으로는 아무런 불만은 없었지만 상사가 최악이었다. 상사의 이름은 나진상.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그를 싫어했다. 다른 사람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잘난 척하며 제멋대로인 인간이었다. 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는 나중에 가서야 자긴 못 들은 얘기라며 화를 낸다. 그런 만행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늘 우리 직원들이었다. 그래도 어쨌든 상사니까 다들 크게 뭐라고 하진 못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 나진상은 완전히 제멋대로였다. 당시에 난 나진상의 지시로 담당하는 일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그 자료는 큰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서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고 자료를 더 보충해서 작성하는 시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진상이 갑자기 나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직 날짜도 여유가 있었고 자료 작성도 끝나지 않아서 그렇게 답했더니 뭐? 무슨 소리야? 오늘이 회의 날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가 소리를 꽥 질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이 회의 날이라고요? 나도 다른 직원들도 처음 듣는 얘기였다. 만약 알았다면 무조건 날짜에 맞춰서 작성을 끝냈을 거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진상이 회의를 착각한 거였다. 그럼 자기 잘못인 건데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날 혼내기 시작했다. 왜 아직도 못한 거야? 무능한 자식.
회사 출근해서 대체 뭘 한 거야?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낱말은 듣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외근이란 핑계로 나가서 만화 카페에서 만화나 읽으면서 땡땡이만 치는 주제. 게다가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사람의 성과를 가로채는 짓까지 했단 얘기도 있을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나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뭐라 하든 자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는지 나진상은 작성 중이었던 자료를 그대로 낚아채서 회의실로 들고 가버렸다. 그리고 1시간이나 지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나에게 자료를 건네주는 듯 싶더니 나에게 힘껏 주먹을 날렸다. 네가 자료를 개떡같이 만드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 줄 알아? 심지어 계약도 보류하겠다잖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응?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출 기한까진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보충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어디서 말대답이야. 능력도 없는 게 내가 징계 제대로 내릴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큰 소리 치던 나진상은 며칠 후 인사평가에서 나에게 최하 등급을 줬다. 물론 화가 났지만 성과급을 심사하는 권한은 나진상한테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내 약혼자인 김남이다. 남이와 난 2년간 교제하다가 지금은 약혼한 사이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그래서 웨딩 플래너와 몇 번 미팅을 한 상황이었다. 나진상 때문에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늘 남이가 잊게 해주었다. 상사복은 없었지만 배우자복은 정말 타고난 것 같다. 그 후로도 나진상의 괴롭힘은 계속됐지만 개인적인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결국 무사히 결혼에 꼴이 냈다. 월요일에 출근했더니 나진상이 실실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왔다. 네 결혼식 내가 캔슬했다. 이번 주말에 결혼식 못해서 난리 났었지? 제대로 망신당했겠네. 꼴 좋다. 네? 결혼식 잘 했는데요? 인생 끝난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뭐? 결혼식을 어떻게 했단 거야? 사실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바로 이 캔슬 때문이었다.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갑자기 피로 현장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결혼식을 캔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난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식장과 연락을 주고받는 건 보통 남이 담당이었다. 그런데 피로 현장에 연락한 사람이 남성인데다가 내 목소리도 아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직원이 우리에게 진짜 캔슬하는 거냐고 확인 전화를 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런 전화를 한 적 없으니까 사정을 설명하고 식은 예정대로 잘 올렸다. 행복한 날이었다. 그런데 전화 목소리로는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남이는 불안에 떨었지만 솔직히 난 내심 나진상을 의심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종종 결혼식 얘기도 했었고 나진상을 결혼식에 초대하진 않았지만 날짜 정도는 그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겠지. 나진상은 내가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단 말을 듣고 잔뜩 약이 오른 얼굴이었지만 왜 자기 인생이 끝났냐고 했냐며 당장이라도 나를 향해 덤벼들 기세였다. 그때 일단 그 정도에서 그쳤다. 그런데 근무가 끝나고 나진상이 퇴근하려던 때 사장님이 비서를 통해 나와 나진상을 호출했다. 나진상은 자기를 왜 부르냐며 영문도 모르면서 괜히 재발저린 모습이었는데 사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불려온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다. 네가 감히 우리 조카딸 결혼식을 방해했다고? 조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의 조카딸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나진상에게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실은 남이는 사장님의 조카딸로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려던 식장도 남이가 찜했던 곳이었다. 그런 식장이 취소될 뻔했다는 해프닝을 조금 전에 내가 사장님께 말씀드렸다. 원래 그 식장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예약이 거의 꽉 차 있었지만 남이의 아버님이 사장님께 부탁드렸고 사장님이 인맥을 동원해서 예약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렇게 힘들게 한 예약을 나진상이 멋대로 취소했던 것이다. 이 일을 알게 된 사장님도 누군지 몰라도 소중한 조카딸의 결혼식을 망치려고 했던 범인을 찾고 계셨다. 그러던 차에 범인이 굳이 나서서 자백을 해준 것이다. 나진상은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그런 게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사장님께 변명했다.
하지만 취소될 뻔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미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의 결혼식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너무 무서워했다. 그래서 나도 범인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처럼 사장님도 매우 분노하고 계셨는데 범인이 코앞에, 그것도 회사 직원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장님은 당연히 격분하시면서 아기를 가지고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인간은 이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면서 낮은 상을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 낮은 상은 내 결혼식을 방해하고 내 행복을 산산이 조각낼 계획이었는데 설마 자기가 해고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다. 당황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구했다. 내가 사장님의 가족이 됐다는 걸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냐고 날 원망했지만 결혼식에 초대했던 친구와 동료들에겐 다 알렸던 사실이고 사장님의 딸도 아니고 조카니까 너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었으니까 난 그의 호소를 그냥 무시했다. 그리고 낮은 상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내 보너스가 줄어든 일이나 일하다 실수하면 다른 사람 책임으로 떠넘겼던 것도 다 수면 위로 드러났고 난 업무 평가도 다시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낮은 상은 유부남이었다고 하는데 집에서도 똑같이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던 모양인지 그의 부인은 해고당한 남편을 거의 버리다시피 집을 나갔고 결국 이혼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위자료 청구서까지 날아왔다고 한다. 남의 결혼식을 망치려고까지 한 인간이니까 버림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낮은 상은 일자리도 가족도 잃고 앞으로는 혼자 살아가야 하겠지만 천벌을 받은 것 같아서 내 속은 아주 시원하다. 회사로 출근하던 중에 도로에서 다중 충돌 사고를 당하고 전치 3주라는 중상을 입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이 다쳐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 연락하자 상사가 그만하길 얼마나 다행이냐며 그동안 너무 과로했으니 이 기회에 푹 쉰다고 생각하고 치료나 잘 받으라고 하셨다. 상사의 말은 아픈 와중에도 위로가 됐지만 푹 쉴 수만은 없는 고민거리가 생기고 말았다. 입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한테 갈아입을 속옷 등을 부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낮 시간대에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내가 가볍게 그 얘기를 했더니 웃긴다 당신. 그럼 나더러 시간대별로 일정 보고 하라는 거야? 뭐야? 당신 내 스토커야? 헉, 소름. 라고 강한 질타가 돌아왔다. 아내의 입에서 스토커라는 말이 나올 줄이야. 진짜 충격이었는데 특정 시간대가 되면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병원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 아내가 아무리 투덜대고 심한 말을 해도 깨갱하고 부탁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내와 또 연락이 안 됐다. 이번에는 낮 시간대뿐 아니라 꼬박 3일 낮밤 동안 연락 두절이었다. 처음에는 뭐하고 있길래 3일씩이나 화도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집에서 혼자 있다가 쓰러진 건 아닐까? 걱정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간호사에게 하루만이라도 외출할 수 없는지 허락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그때 마침 똑똑하며 누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라고 하자 회사 부하들이 문병을 왔다며 반갑게 병실로 들어왔다. 물론 걱정돼서 와준 건 고마웠지만 온 정신이 아내 걱정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게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다. 그러니 일찍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자 부하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나한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그중 한 명이 마침내 입을 뗐다. 그 다음 순간 엄청난 현타가 왔다.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던 첫날, 다른 부하와 아내가 단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 걸 목격했다는 거였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잘못 본 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방금 전 내 얘기를 듣고 나니 잘못 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아내와 동생했던 부하의 이름은 왕진상. 부하들 중 가장 말을 안 듣는 문제아였다. 왕진상은 내가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집들이를 했을 때 한 번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대. 아내와는 그때 처음 만난 거였을 텐데 그 정도 인연으로 어떻게 관계가 발전했을까? 나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목격된 날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도 사실이었다. 부하들은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한 말을 해서 걱정만 늘어난 거 아니냐며 미안해했지만 나는 그런 정보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부하들이 돌아간 후 다시 아내에게 연락을 했다. 몇 번인가 다시 걸었고 드디어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고 왕진상과 둘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과연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 반 분노 반. 아내는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인정했다. 맞아. 당신보다 진상씨가 몇 배는 더 매력 있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우리 이혼하자. 뭐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난 진심이야. 별 볼 일 없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왕진상 씨하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걷고 싶어.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부하에게 아내를 뺏겼다는 수치심으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다. 그리고 다음날 이번에는 왕진상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어떻게든 결판을 내자 하고는 전화를 받았다. 왕진상은 말투가 정상이 아닌 듯 하더니 황당한 소리를 냈다. 과장님, 사모님이 죽었어요. 뭐?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 못해? 두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났고 아내는 피투성이가 됐는데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가긴 했으나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야? 스카터 병원이요. 왕진상이 말한 스카토 병원은 내가 입원하고 있는 곳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간호사에게 사정을 말하자 아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줬다. 왕진상이 아내가 죽었다고 하길래 용안실로 안내되는 거 아닌가? 하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는데 다행히 아내는 아직 살아있었다. 단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아직 살아있어. 그때 왕진상도 병원으로 달려왔고 자기가 착각했었다는 걸 알고 난 후 완전히 멘탈이 나간 모습이었다. 며칠 후 아내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하반신 마비라는 후유증이 남았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면하기는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아내가 하반신 마비에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별 실감이 나질 않았다. 왜냐하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전 마지막 통화에서 아내가 나한테 했던 말을 떠올리면 아내의 상태를 동정하거나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이라니 이런 생각은 1도 없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인 장모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어디냐며 좋아하셨지만 내가 사고가 난 경위를 설명하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거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자 장모는 주저앉으며 통곡했고 장인은 나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이셨다. 내 딸 대신 사과함세. 라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사과를 하시는데 그 순간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장인 장모가 설명했다. 나는 병실 밖에 있었지만 아내의 뭐라고? 말도 안 돼. 내가 걸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 아니야. 절망하는 한 여자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나는 가엾다거나 마음이 아프다거나 하는 감정은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몇 주 후에 퇴원했다. 퇴원 축하 인사를 받으며 출근했는데 왕진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물어보니 해고당했다고 했다. 왕진상에게도 이미 약혼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불륜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였다. 이번 사고가 약혼자와 그 부모님께도 알려졌고 그 결과 파혼. 약혼자는 자그마치 거래처 사장 따님이었고 게다가 우리 사장님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불륜이라니. 사장은 대경로했고 옆에서 보고만 있던 사원들도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다들 말했다. 그건 그럴만도. 거래는 중지되고 체면까지 완전히 구겨졌으니 당연했다. 결과적으로 왕진상은 약혼자에게 위자료, 나한테 위자료, 회사한테도 고소를 당한 처지가 되다 보니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산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건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다. 설사 그 두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고 해도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두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것,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손뼉치고 좋아할 정도로 나 자신이 망가지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왕진상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멀쩡하게 출근하는 모습을 매일 봐야 했다면 어땠을까?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다. 그래서 솔직히 해고됐다는 말을 들었을 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내와 왕진상은 스스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이혼 서류를 들고 전 아내가 될 한진자의 병실로 갔다. 내가 병실로 들어가자 한진자는 역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었어. 나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 오직 당신만 바라볼 거야. 앞으로도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당신만 있음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딴소리를 하길래 미안한데 혼자서 이겨내길 바래. 당신이 원하던 이혼 서류야. 라고 하고 한진자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진 한진자는 이건 아니지. 나 이제 걷지도 못해. 그런데 날 버리겠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냐? 당신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 사인하고 어머님한테라도 부탁해서 서류 처리해줬으면 해. 내 할 말만 하고 병실에서 나오자 한진자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지만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장모로부터 짧은 문장에 이혼 서류는 접수됐습니다. 라는 메일이 도착했다. 전 장모님은 하반신 마비가 된 한진자가 매일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모든 화풀이를 부모님에게 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잘못이지만 부모된 도리로 돌봐왔으나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집에서 내보내고 스스로 책임지게 할 거라고 하셨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한진자가 혼자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게 뻔했다. 사는 게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줬으면 한다.